같은 1년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촌음을 아끼는 정신으로 하반기를 보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국민들께 그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세계 경제 안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이루어야 되고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담화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위한 노동개혁은 절박한 과제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도 앞장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 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게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에 70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또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자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해보고 싶다, 또 그렇게 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이런 게 있다 하면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연결해주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사정 위원장이 복귀를 해서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습니다. 이미 노사 간의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 주셔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리고 가족과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재점검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직사회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굳게 믿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개혁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미래학자가 전 세계 사람 중 미래의 위기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일 것이다 라고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과를 다시 한번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정부의 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고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컨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는 국민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에 둔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구한 우리 역사에 흐르는 문화의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합니다. 5천년 역사 속에 내재된 독창적인 문화 역량과 창의성을 끌어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문화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문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뿐 아니라 또 엄청난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문화 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삼고 그동안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비롯한 법적 토대를 구축했고 컨텐츠 코리아 랩, 문화창조 융합 벨트 구축을 통해서 문화 컨텐츠 생태계 조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안전망 구축과 권리 보호도 강화해 왔고 문화가 있는 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된 우리 문화를 세계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미처 발굴되지 못한 가치들, 눈앞에 보고도 무심했던 그런 그 가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우리 문화를 재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그 옛날 그 전통 가옥이나 옛날에 지었던 집들을 부실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우리 생각과 인식을 바꾸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집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지 이 집을 부실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전통 가옥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 그 최근에 본 책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그 우리나라의 그 꽃을 심고 또 그 여러 가지로 우리 전통 가옥이 갖고 있는 특징을 새롭게 잘 살려내고 한다면은 옛날 가옥을 그냥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되는 집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나라에도 없는 그런 그 독특한 가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부셔버린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그 자산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없애는 거고 우리의 특징을 그냥 자꾸 말살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냥 그 바꾸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찾아내서 오늘에 맞게 살려낼 건가, 세계화 시킬 것인가 이런 그 관심과 어떤 그 애정을 가진 노력이 있어야 그런 가치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뉴턴도 모든 사람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무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뉴턴만이 그걸 보고 만유 인력의 그 법칙을 발견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뉴턴이 그거의 중력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보고 말았는데 뉴턴만은 거기서 새로운 위대한 법칙을 발견해냈다.
너무 거창하게 지금 비유를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런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융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개성,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고유한 전통 음악, 무용, 문향,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 인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 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와 K-팝, 드라마 등 한류를 통한 문화 영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문화창조 융합벨트는 문화의 융합과 창조를 이끌 핵심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산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와 기초를 마련해서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디어와 끼, 열정에 기반한 무형의 자산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고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융성은 창조 경제의 마중물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 유통, 소비, 생산으로 선순환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남과 북이 만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바로 문화와 체육입니다. 문화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문화가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문화 융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우리의 역사와 지역 문화에 기반한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에 문화창조 융합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추진 중인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부산과 제주를 비롯한 문화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자신들의 표준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 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남북 간 이질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 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북한은 분단 고착을 도모하거나 고립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윤현 할머니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투병 중에 93년의 한많은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은 친구와 함께 부산에 놀러 갔다가 꼬임에 빠져서 다른 한국 여성 6명과 관동으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불행했던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따라서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애통한 마음입니다. 금년 들어서만 벌써 8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생존하신 할머니는 47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면 광복절을 맞게 되고 또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계기에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법률과 대통령령 등 국가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또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조례가 정비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관련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규제 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힐 수 있을 듯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었고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소개가 되면 선보이게 되면 관련 법조항을 한 번만 클릭을 해도 전국 지자체의 해당 조례 내용이 모두 검색이 되고 지자체별로 규제 내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다른 지자체 조례와 손쉽게 비교를 하고 저쪽은 됐는데 우린 또 왜 안 됐냐 이렇게 해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자체의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련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 시스템이 이렇게 이미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민과 자치단체에도 그 기능과 그 효과를 잘 알려서 규제 개혁의 새로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산업화 시대에는 수많은 인프라 건설이 있었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등 이렇게 많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근대화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인프라,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얘기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연계 시스템 구축도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유사 중복 해소와 긴밀한 연계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3.0은 뭐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3.0 정신에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변화인데 이런 정부 3.0 정신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